오늘은 이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헤이딜러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대놓고 하느냐고요. 저는 헤이딜러 없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많은 딜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댓글 하나 달기도 어렵고 공개적으로 한마디 하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찍히면 어떡하나? 노출해서 밀리면 어떡하나? 거래선이 꼬이면 어떡하나? 한번 문제 인물로 분류되면 업계 전체에서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공포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다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침묵합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제가 대신 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던질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은 혁신의 이름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현장의 생존권이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좋은 차는 플랫폼으로 빨려 들어가고 가격 결정권도 플랫폼이 쥐고 리스크는 현장이 떠안고 수익의 꼭대기에는 플랫폼과 그 위에 올라탄 자본이 앉는 구조. 그리고 현장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수출업자 중 외국인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졌고 특히 고가 차량일수록 그 흐름이 더 심해졌다는 체감입니다. 그 문을 누가 열어줬느냐고요. 현장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그 판을 허용하고 키운 건 헤이딜러 아닌가? 헤이딜러는 이미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번호판 조회, 비대면 경매, 판매자 편의성, 데이터 축적, 브랜드 장악, 중고차를 팔아본 사람이라면 왜 이 서비스가 커졌는지 압니다. 시장을 흔든 건 맞습니다. 소비자가 느낀 편리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장 여러 군데를 돌면서 피곤하게 흥정하지 않아도 되고 번호판 조회 한 번으로 시세를 가늠할 수 있고 여러 딜러를 경쟁시키는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플랫폼은 시장을 바꿨고 이제는 시장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장, 더 정확히 말하면 거대한 엑시트가 놓여 있다는 의심을 현장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상장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투자를 받았으면 회수도 있어야 하고 성장했으면 자본시장의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목표로 하는 순간 플랫폼의 눈은 어디를 보게 됩니까? 현장의 눈물이 아니라 숫자를 봅니다. 고용의 불안이 아니라 거래 총액을 봅니다. 지역 생태계가 아니라 점유율을 봅니다. 사람의 삶이 아니라 확장성과 성장성을 봅니다. 그게 자본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헤이딜러에게 중요한 건 시장 질서입니까? 정말 헤이딜러에게 중요한 건 고용입니까? 정말 헤이딜러에게 중요한 건 내국인 딜러들의 생존입니까? 아니면 최대한 빨리 몸집을 키우고 최대한 빨리 시장 지배력을 숫자로 만들고 그 힘으로 상장에 엑시트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까? 현장은 지금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본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너무나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괜한 음모론이 아닌 이유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SK엔카 같은 대기업도 한때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려 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 막혀 결국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 당시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사업자를 보호하겠다,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겠다, 상생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정말 그 빈자리를 상생의 질서가 채웠느냐고 묻게 됩니다.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이 비켜난 자리를 상생형 구조가 채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보이지 않는 플랫폼 권력이 채웠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의 독점이 보였지만 지금은 플랫폼의 독점이 편리함과 혁신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나오는 말은 좋은 차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돈 되는 차, 회전 빠른 차, 상품성 좋은 차, 특히 3천만 원을 넘어가는 신차급 차량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차는 내수 시장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경쟁이 붙고 더 높은 가격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많은 딜러들은 그 더 높은 가격을 쓸 수 있는 쪽에 외국계 수출 라인과 외국인 명의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적 혐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누가 더 높은 가격을 쓸 수 있느냐, 누가 계정을 승인받느냐, 누가 시장에 들어와 판을 흔들 수 있느냐, 그 참여 구조를 누가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현장의 분노는 단순한 배타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정 맞추고 금융 비용 감당하고 재고 부담 안고 상품화 비용까지 떠안는데 왜 어떤 플레이어들은 더 센 돈으로
고가 차량을 쓸어 가느냐는 박탈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곳이 결국 플랫폼이라는 책임론이 같이 붙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 라인과 세제 구조의 결합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지는 이미 여러 사건이 보여줬습니다. 매입가를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중고차 수출업체 사건은 정상 플레이어가 따라가기 어려운 가격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될수록 성실하게 영업하는 딜러가 시장에서 밀리고 더 자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자본이 상단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살아남습니까? 플랫폼과 플랫폼 위에서 가장 큰 가격을 써낼 수 있는 플레이어들입니다. 최근 불법 우회 수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차량과 수출 규제, 외부 자본과 우회 라인이 결합하면 국내 생태계보다 외부 수익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건 한두 명의 일탈 문제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그걸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신차급 차량, 돈 되는 차량, 빠르게 빠져나가는 차량이 누구 손에 쥐어지고 있는지 현장은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고가 차량은 내국인 딜러의 시장이 아니라 외부 자본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헤이딜러는 단순한 중개자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문지기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헤이딜러가 이제 단순 경매 중개를 넘어 직판, 소매, 구매 서비스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딜러를 고객으로 받아 성장한 플랫폼이 나중에는 딜러와 경쟁하는 선수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조. 그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판이 선수로 들어오는 순간 경기장은 더 이상 공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오토원 같은 플랫폼이 딜러 거래 시장에서 시작해 직접 판매 브랜드로 확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결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장악하고 고객을 장악한 뒤에는 결국 자기가 가장 유리한 자리로 들어옵니다. 영국의 카조 역시 화려한 혁신 서사와 상장 스토리 속에서 급성장했지만 결국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라는 현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즉, 플랫폼의 성공 서사는 언제든 현장의 실업 서사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버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은 독립된 사업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앱과 알고리즘이 일감, 노출, 평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실질적으로는 플랫폼 종속, 중고차 시장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사장이고 독립 딜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만든 시세와 계정 구조와 노출 구조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자유시장이라기보다 알고리즘이 관리하는 현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시장 질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가격을 만들고, 누가 노출을 쥐고, 누가 문을 열어주고, 누가 나중에 직접 선수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수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중고차 업계 종사자가 비공식으로 3만 명 안팎이라고 하든, 과거 통계상 3만 5천 명 수준이라고 하든, 중요한 건 이 산업이 수만 명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업계 숫자가 아닙니다. 민심이고 표심이고 사회의 천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헤이딜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시장 전체의 성공이냐고 물으면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차는 위로 빨려 올라가고 외국계 수출 라인에 대한 현장 불만은 커지고 딜러는 들러리가 되고 플랫폼은 심판을 넘어 선수로 들어오고 최종 목표는 상장과 엑시트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박수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누가 문을 열었는가?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가? 누가 리스크를 떠안는가? 그리고 누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장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사람의 시장이 아니라 자본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협회가 해결해 줄 겁니다. 단체가 나서겠죠. 누군가 정리해 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와 협회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결국 누군가 먼저
모난 돌이 되어 맞서야만 그 뒤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누가 대신 말해주겠지, 누가 대신 싸워주겠지, 누가 대신 정리해주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바뀌었고 구조는 굳어졌고 현장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세상은 원래 먼저 말하는 사람을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뒤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모난 사람을 위험하다고 말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압박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처럼 모난 돌은 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도 침묵합니다. 맞기 싫으니까, 불이익이 두려우니까, 혼자 남는 게 무서우니까. 하지만 역사는 늘 그 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민주화도 그랬고 노동도 그랬고 시장의 질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고 시끄러워 보였고 괜히 나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씩 힘을 모으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정의는 똑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꾸는 건 거대한 구호가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기대도 아닙니다. 먼저 이상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 그 말에 맞다고 답하는 두 사람, 거기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세 사람, 그렇게 연결되는 작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자각입니다. 협회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단체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누가 대신 싸워주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단순히 마진입니까? 아니면 가격 결정권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말할 권리 자체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정말 협회입니까? 단체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니면 먼저 자각하고 먼저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자신입니까? 그리고 결국 이 시장을 살릴 마지막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일까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각성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번데기처럼 굳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충이 되어 스스로 작은 틀을 깨고 작은 날갯짓을 시작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세상을 흔드는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늘 작고 미세한 움직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처럼 지금 우리 앞에도 선택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을 자각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한 채 익숙한 구조 안에 머물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